경찰서 상황 시 재생 버튼이 눌리자 화면 속 민호가 누군가에게 팔을 잡혀 끌려간다. 영숙은 모니터를 부여잡고 외친다. 저 사람은 민수야? 10년 동안 행방을 감춘 문제야. 친형 박민수가 동생을 차에 태우며 사라진다. 경찰의 말이 이어진다. 민수는 억대 빚 때문에 동생을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속삭인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건가?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광명시 낡은 아파트 단지 안쪽에 자리한 25평 아파트. 박영숙은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덜컹거리며 소리를 내는 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이 집에서 영숙은 혼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민호가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영숙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아침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를 올려놓자 방에서 민호가 나왔습니다. 33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소년 같은 얼굴을 한 아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밥상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어머니 납골당 다녀올게요. 영숙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벌써 2달이 넘었구나. 너무 오래 못 가봤지.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떴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영숙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매달 한 번씩은 꼭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마음 다잡고 다녀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잖니. 내가 찾아오는 거.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밥을 빠르게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외투를 챙겨 신발을 신었습니다. 영숙은 현관 앞까지 따라 나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손을 흔들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싸할까?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며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보통 오후 4대시면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안 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엄마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문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10시, 11시, 자정이 넘어도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영숙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어디 간 거니?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부은 눈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 실종은 48시간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하루 종일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영숙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민호 씨 어머니 되십니까? 저음에 묵직하고 권위 있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급히 뵙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댁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을. 제 이름은 한중호입니다. 대한건설 회장입니다. 영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영숙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재벌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영숙의 동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내렸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한중호는 고개를 들어 영숙이 사는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중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한중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긴 이야기입니다. 영숙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중호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맞은편에 앉아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씀하세요. 민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한중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호 씨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틀 전 민호 씨가 납골당을 찾아갔다고 하셨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입니다. 한중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납골당이 사실은 제 아내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생전에 제게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찾아올 한 아이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우리 민호랑 무슨 상관입니까? 한중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중호와 그의 곁에 서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품에 안고 있는 갓난아기가 보였습니다. 한중호는 사진을 영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사진은 33년 전에 찍은 겁니다. 영숙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야기가 제 아내는 과거에 잠시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그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설마 한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의 생년월일이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숙은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민호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낳았어요. 한중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출생증명서가 있으십니까?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를 낳을 때 남편이 모든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영숙은 그 서류들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중호는 다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입원했던 산부인과 기록입니다. 33년 전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웠어요. 제가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냈어요. 한중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민호 씨도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한중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납골당 주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민호 씨가 납골당에서 어떤 남성과 격렬히 다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민호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게 보입니다. 한중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영상을 경찰에 넘기십시오. 전화를 끄는 한중호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가 납치당한 것 같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영숙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한중호가 황급히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영숙은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민호가 납치되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가, 왜, 우리 민호를. 한중호는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추적하십시오. 전화를 끄는 한중호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중호는 영숙을 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겁고 침울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 밥을 먹으며 웃던 얼굴, 그 모든 것이 영숙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 한 명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형사는 영숙과 한중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납골당 앞마당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납골당 문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민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민호가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는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에 세워진 낡은 승합차 쪽으로 민호를 끌고 갔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보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민수야.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수요? 누구십니까?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형입니다. 민호 친형이에요. 한중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 씨에게 형이 있었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민수라고 민호보다 3살 위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형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박민수의 신상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박민수의 사진과 기록이 떴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현재 다수의 금융 채무가 있습니다. 총 빚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여러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민수가 왜 민호를? 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최근 어떤 사람들과 접촉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벌가의 비밀을 캐내서 협박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민수는 이미 민호 씨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 씨는 아마도 그 정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집에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고 결국 고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영숙의 돈을 훔쳐 달아나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민수는 10년 전 어느 날 집을 나가 소식을 끊었습니다. 영숙은 그 뒤로 민수를 찾으려 애썼지만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중호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박민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차량 번호판을 추적 중입니다. 곧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영숙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중호는 영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민호 씨를 찾아내겠습니다. 영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한중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발 우리 민호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한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는 다시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차량이 경기 북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적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중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팀을 모두 동원하십시오. 경기 북부로 출동 준비를 하십시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꼭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한중호는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아내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영숙은 한중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한중호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차량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외곽 폐쇄된 산장 근처입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중호는 영숙을 차에 태우고 경찰차를 따라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손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산 너머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중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민수 씨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늘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자기만 힘들다고 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엔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민호만 챙긴다고 원망했어요. 한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질투가 있을 수 있죠.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동생을 납치하다니. 제가 엄마로서 뭘 잘못한 걸까요? 한중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합니다. 민수 씨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차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앞서 가던 경찰차들이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습니다. 형사가 차에서 내려 한중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앞에 폐쇄된 산장이 있습니다. 차량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영숙은 차에서 내려 산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건물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사는 경찰들을 모아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포위하고 협상팀이 먼저 접촉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경찰들은 조용히 산장을 포위했습니다. 한중호는 영숙을 차 안에 머물게 하려 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민수를 설득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한중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형사를 따라 산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형사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박민수 씨, 경찰입니다. 나오십시오. 대화로 해결합시다. 잠시 후 산장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민호 죽인다. 영숙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형사는 손을 들어 경찰들을 제지했습니다. 민수 씨,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대화하러 온 겁니다.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대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날 잡으러 온 거잖아. 그때 영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민수는 영숙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민호를 보내줘. 민호는 내 동생이잖니.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생? 동생이라고? 엄마는 항상 민호만 챙겼잖아. 나한텐 눈길도 안 줬으면서.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너도 사랑했어. 단지 내가 힘들어할까봐 더 신경 쓴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엄마는 민호만 좋아했어. 민호는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으니까. 나는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애였잖아. 영숙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그건 내 생각이야. 엄마는 너도 똑같이 사랑했어. 민수는 손을 들어 영숙을 제지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나 진짜 민호 죽일 수 있어. 한중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돈입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민수는 한중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재벌 회장이군. 민호가 당신 아들이라며? 한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웃기네. 민호는 재벌 아들이고 나는 평생 빚쟁이 아들로 살아야 하는 거야? 한중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드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웃음을 멈추고 한중호를 노려봤습니다. 그게 동정이야, 거래야? 한중호는 대답했습니다. 책임입니다. 제 아내가 남긴 일이니까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싫어. 난 동정 같은 거 필요 없어. 민수는 다시 산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숙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 하지만 제발 민호만큼은 살려줘. 민호는 아무 잘못도 없잖니. 민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단 한 번이라도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었어. 근데 엄마는 항상 민호 자랑만 했잖아. 영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수는 영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늦었어. 형사가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나오시면 선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선처? 난 이미 끝난 인생이야.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경찰한테 쫓기고 이제 남은 건 없어. 한중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수 씨, 당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민수는 한중우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같은 재벌이 뭘 알아?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졌잖아. 나 같은 인간은 평생 밑바닥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한중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모든 걸 가진 건 아닙니다. 저도 잃은 게 많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제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돈이 전부 아니라니. 그럼 돈 없이 살아봐. 하루하루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살아봐. 그때 산장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제발 그만해. 민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중우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꼭 민호 씨를 구해낼 겁니다. 형사는 경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협상이 실패했습니다. 진입 준비를 하십시오. 경찰들은 방패와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중우는 형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민호 씨가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산장을 포위하고 있을 때 영숙은 땅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민호를 무사히 돌려주세요. 한중우는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남긴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영숙은 한중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도 피해자십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한중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내의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를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민호가 정말 회장님 아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중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민호 씨의 진짜 어머니십니다. 피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어머님은 민호 씨를 키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진실을 알면 저를 떠날까봐 두려워요. 한중우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는 절대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때 산장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경찰들이 긴장했습니다. 형사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입니까? 대답하십시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에 일어섰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한중호도 일어나 산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형사는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진입합니다. 경찰들은 산장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영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중호가 영숙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잠시 후 경찰 한 명이 산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형사에게 뭔가를 보고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는 무사합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산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중호와 형사가 뒤따랐습니다. 산장 안으로 들어가자 민호가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민호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영숙은 울면서 민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괜찮아요. 경찰이 민호를 묶고 있던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중호가 민호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민호는 한중호를 바라봤습니다. 한중호와 민호는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중호 회장님이십니까? 한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지금은 병원부터 가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들이 민호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영숙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습니까? 형사는 산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방에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영숙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민수가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문 앞에 서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영숙은 방 안으로 들어가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화가 났어. 민호는 재벌 아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난 알아. 엄마가 민호를 더 사랑한다는 거.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했어. 단지 내가 힘들어할까봐 더 신경 쓴 것뿐이야.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어. 경찰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셔야 합니다. 민수 씨를 경찰서로 이송해야 합니다. 영숙은 일어서며
민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꼭 다시 만나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민호가 구급차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급히 달려가 민호 옆에 탔습니다. 한중호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민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멍과 찰과상만 있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호는 눈을 뜨고 한중호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요. 한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박민호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입니까? 한중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넌 박민호야. 내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민호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우리 둘이서 지금처럼 살면 돼. 한중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구급차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병실로 옮겨졌고 의사가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숙과 한중호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중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호 씨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한중호와 영숙은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중호는 손을 모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제 아내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중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혼은 사랑보다는 집안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몇 년 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한중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내는 석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 찾았지만 아내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중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아내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떤 아이가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그 아이를 꼭 잘 돌봐달라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한중호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가 바로 그 아이인 것 같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민호 엄마는 회장님 아내분이시고 저는, 한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진짜 어머니십니다.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호 씨는 괜찮습니다. 입원할 필요 없이 오늘 퇴원 가능합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영숙과 한중호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한중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희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한중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중호는 의자를 끌어다 민호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제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중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유전자 검사 전문의를 보내십시오. 1시간 후 전문의가 도착했습니다. 민호와 한중호는 각각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문의는 샘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만약 제가 정말 회장님 아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숙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엄마랑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요. 영숙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둘이서 지금처럼 살자. 한중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께서 평생 당신을 키우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민호는 한중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만약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중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뿐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한중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한중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민호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중호는 영숙과 민호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한중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한중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제 아들이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입니다.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중호는 결과지를 내려놓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중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당신에게 강요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중호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너 엄마를 떠날 거니? 민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절대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한중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엄마와 함께 우리 집에서요. 한중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중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입니까? 가끔씩 저를 만나주시겠습니까? 저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호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호 씨와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살 수 있어요. 한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며칠 후 영숙과 민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영숙은 여전히 부엌에서 밥을 짓고 민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자주 영숙을 안아주었고 영숙은 민호를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한중호 회장님을 만났어요. 영숙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나눴니? 별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진짜 엄마는 엄마예요.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영숙아, 사실 민호는 내가 힘들 때 잠시 맡아 키웠던 아이야. 그 아이의 친엄마가 찾아올까봐 두려워 너에게 말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민호는 우리 아들이야.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야.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민호는 우리 아들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한 달 후, 한중호는 다시 영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아내가 남긴 물건들입니다. 민호 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저를 낳아주신 분이군요. 한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내 아이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중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좋은 사람 손에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덮고 한중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한중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한중호가 떠나고 민호와 영숙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두 분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영숙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민호야. 내가 있어서. 25평 아파트는 여전히 낡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영숙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작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